그래서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라는 좀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앞에 1, 2세션에서 능력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1세션에서는 살펴보았고 2세션에서는 시험과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그 능력주의를 발동시키고 그것이 어떤 부정적 피해들을 양산해내는지를 살폈습니다. 3세션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실제로 시험과 학교라는 공간이 낳은 교육 제도와 교육 방식이 어떻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양상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대안을 세우기 이전에는 어떤 원칙들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핀 것처럼 시험, 선발, 그리고 시험과 선발을 관통하는 과도한 경쟁,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능력주의의 어떤 도식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1, 2세션을 잘 따라오신 시청자들께서는 마음속에 답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의 능력주의가 펼쳐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안녕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쭉 주목해온 키워드가 있다라면 교육 불평등, 특히 이 교육 불평등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거주 지역이라든지 학력 학벌을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주목해왔고, 그래서 한 해는 특권 대물림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 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교육 불평등 리포트라는 보도자료를 시리즈로 한 20여 편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몇 해 전에 리처드 리브스의 20대 80 사회가 80대 20 사회가 크게 공정하다는 착각 이전에 회자된 바가 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80대 20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이 양상되는 사회입니다. 그 상위 10%가 소득의 대한민국 소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또 실증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대 90의 사회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이고요. 또 뒤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천용 멸종 사회다.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다. 그래서 이제 쭉 엮어보면 교육 불평등이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자녀 세대에 이동되지 않고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의 양상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능력주의를 기반해서 사회가 이런 현상이 쭉 심화되고 지속된다라면 과연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서도 저 벽에서 통곡하는 한 남성처럼 1, 2세션을 쭉 소화해 오신 분들은 본인의 답변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개해드린다라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국노동연구 직능원에서 이슈브리프로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연구물입니다. 피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살펴본 교육 형평성 변화. 그래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위 말하는 개천용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OECD 국가는 0.66%포인트 증가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1.78%포인트 낮아졌다라고 해서 개천용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리고 이슈브리프 표지에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불평등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가라는 질문의 결론으로 yes라고 답을 내리고 있고요. 교육은 그 고리를 끊어내는가? no. 오히려 교육 격차를 키우는 촉매제로 의심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평등은 과거와 비교하여 심화되었는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이에 그 리처드 리브스도 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대개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 교육 자본의 불평등으로 대변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불평등한 그리고 미국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을 갖고 있는 OECD 국가 평균보다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대학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리세션에서도 몇 번 조명이 되었었는데 학생들이 대학 서열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해오는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세당, 광명상가 이런 식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을 이렇게 이제 외우는 양상인데 그리고 그 2007년부터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가 통계청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하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사교육 의식 조사를 보면 왜 사교육을 시키는가 1위가 대학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학 서열이 무엇하고 이어지냐면 노동시장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데 실증적인 논문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대학 서열이 졸업자들의 근로생애 전반에 걸쳐 그래서 입직 단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보면 진입 단계부터 퇴직 단계까지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그 소득 비중에 대한 자료인데요.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을 보면 50%에 육박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987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1997년 무렵에 꺼지더니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더니 그 이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00년도 중반 2007년 정도부터는 계속 심화되어 있는 양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1%, 최상위 1에서 5%, 5에서 10% 집단의 소득 비중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을 말하는 거죠.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제 실증 데이터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케티 지수라고 전체 자산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높을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쭉 증가해가지고 2019년에는 8.6인데요. 올랐구나라는 느낌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제 비교를 통하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독일이 2020년에 4.4, 미국이 4.8, 프랑스가 5.9, 영국이 6.6, 스페인이 6.6인데 대한민국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와 교육제도가 어떻게 교육불평등을 양상해 내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저희는 이걸 특권 트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특권 트랙을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내에서 부모의 배경인 경제적 배경,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자본이 영향을 미쳐서 교육 기회와 과정과 결과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그동안 수없이 모니터링해 오면서 사교육 걱정 세상은 보도 자료를 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태교, 그다음에 조기 영어 교육, 그리고 그 유아 대상 보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보내야 될 때가 되면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죠. 여기에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영어 유치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유치원, 과학 유치원, 코딩 유치원, 놀이 유치원 이렇게 존재하면서 월 수백만 원씩 학원비를 내고 아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상교육에 가까운 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 자녀와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싼 기관에 사교육 기관에 보내고 있는 자녀는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선에 불평등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후에 사립초 지나면 국제중 지나면 고교설화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스카이대학을 관통하면 대기업 전문직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 서열이 낮은 대학 출신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에 입직하게 된다라는, 그리고 승진 그리고 퇴직까지 이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는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인 것을 그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말씀드리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저희가 매해 추적하고 있지만 평균 보시면 4년제 대학 등록금의 2배의 비용이고요. 가장 많은 월 학원비를 받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2년간 길면 한 3년간 이곳을 다닌 학생들이 사립초에 입학하게 되면 6년간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중고가 무상교육이 시작된 상황에서 8년 동안 1억이 넘는 공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가정의 학생과 거의 무상 수준의 방과 후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만 내고 다니는 학생의 가정 배경, 또 여기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사교육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공교육의 출발 그리고 출발 이후의 초등 학교 생애 주기를 비교해 봤을 때부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영재학교의 출신중학교 합격자의 출신중학교 실태를 비교를 해보면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인 상황을 매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영재학교가 전국에 8개 거점 지역별로 있는데 왜 수도권의 학생들이 10명 중 7명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특정 지역의 영재학교는 그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인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10명 중 6명이 서울 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 서울 경기 출신의 60% 내지 70%는 소위 말하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다음에 송파,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 수원, 안양, 그다음에 성남, 고양과 같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풍문으로는 최소 월 300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제도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경기에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민사고나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 8명 정도가 서울 경기 출신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교육 과열지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권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서 2019년 연말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당시 신경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희망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을 보면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보다 전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4.7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재학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옥스퍼드 대학의 그 사회학과 교수인 건너시 조나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입시 경쟁은 냉전 시대의 끝없는 군비 경쟁 같다. 그래서 종전이 안 되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군비 경쟁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고등교육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카이대학 고소득층 자녀 입학 현황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소득분위 90분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90분위 하면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비용으로 설명드리면 가계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인 계층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아마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의대 로스쿨 고소득층 자녀 입학 현황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그다음에 소득 분위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은 나누고 있는데 90분위가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승자독식 구조, 그 승자독식 구조가 경제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고등교육 영역까지만 미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저에는 기업이 출신 대학을 등급화하고 그 등급 점수를 배치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다른 시험 점수가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허들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홈앤 쇼핑이고요. 옆에는 최근에 고려대 학교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등급 점수를 활용했던 홈앤 쇼핑뿐만 아니고 금융권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이런 등급 점수 조작 비리가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과 서울대도 그다음에 건국대도 이런 실태들이 발견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대법관, 신임법관, 검사, 차관급 이사 그 출신 대학 비율을 보면 스카이 대학 출신이 이런 비율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인식은 출신 대학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으로 가는 루트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과정 결과가 아무리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한다 치더라도 정의로울 수가 없는 사회임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과정 결과의 공정을 위해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세계 1위죠. 0.84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과도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쭉 살폈던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의 평가가 더 이상 경쟁 교육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 평가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그 임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임금 불평등 해소 방법들이 대안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 3년간 운동해 온 결과로 올해 1월에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려면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될 것인지 지표와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배경을 지수를 1부터 몇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주 지역에 대한 지수를 1부터 몇으로 해서 각 지수별로 얼만큼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단과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 조사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그 계획을 세워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얼마나 불평등이 해소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서 실제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서열화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을 최근에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사립 대학의 한 40개 대학 정도를 네트워크화해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선발은
공동 선발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2단계에서는 80개 대학으로 확대가 되고요. 3단계에는 160개 대학으로 확대가 돼서 과도한 경쟁 없이 대학 입학 정원의 70% 정도를 단계적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선발하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대학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쇄신하는 그런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성장 평가제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 뭐 중학교까지는 성취평가제가 되었다 치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또 상대적 경쟁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형식적으로는 없지만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입시 현실을 감안해서 또 상대평가로 놔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과목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좀 전환이 필요하고 교사발 평가가 필요하고 조금 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원 수령 평가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지금의 학교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굉장히 정보가 빈약하죠. 학생의 성적을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점수와 석차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학생 성장 성적표라는 새로운 양식의 역량과 성장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을 크게 드립니다. 그리고 직업 영역에서는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출신학교 간판이 채용 과정에서 크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이 선발에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지역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일자리를 먼저 창출을 해야지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일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데 현행 30%를 공고하고 있다라면 50% 정도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불평등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하고 싶어도 얼마나 격차가 나고 있는가에 대한 완벽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뭐 임금 테이블일 수도 있고 임금 표준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워딩했던 뭐 공정 임금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제도화하는 방향,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임금 관리기구를 신설해서 이 국가기구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행해서 얼마만큼 불평등이 완화됐는지를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음 단계의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그 학교 교육에서는 모두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민생에서는 모두가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안정적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